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저희 채널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때로는 가슴이 먹먹하고, 때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간병을 4년 동안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유산 12억 원을 혼자 챙기고 생활비조차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37년을 살았던 내 집 문 앞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면서 한 번쯤 당연하게 희생했던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인생 여행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매번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정숙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37년의 전쟁. 저녁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오정숙은 식당 주방 구석에 서서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배어든 면 앞치마를 개켜 선반에 올려놓는 손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12시간 동안 서서 일한 두 발은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아릿하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검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2살. 살면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식당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정숙은 내렸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건물이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 101호. 이사 온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정숙은 계단을 올라가며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눌렀습니다. 딸 하은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힘들면 연락해. 정숙은 문자를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불 꺼진 어두운 공간이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은 스위치를 올리고 신발을 벗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혼자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별로 먹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냥 식탁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이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만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37년. 그 긴 세월이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황재성을 처음 만난 건 25살 때였습니다. 당시 재성은 주변에서 알아주는 성격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솔직하고 거침없다는 평이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정숙은 알았습니다. 솔직한 것과 막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을. 재성은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밥이 조금 짜도 양말이 어디 있냐고 물어도 고스란히 정숙에게 쏟아냈습니다. 정숙도 지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받아치고 맞서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37년을 하루도 조용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싸우면서도 잘 살더라. 그 말이 정숙은 늘 씁쓸했습니다. 싸운 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다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켰는지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요. 시어머니 황말순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4년 전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지만 반년이 지나자 밥을 먹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길을 잃고 경찰에게 발견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재성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서 좀 봐줘야겠어. 어머니. 정숙이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재성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어머니를 어떻게 맡겨?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당신이 낮에 집에 있어? 재성이 정숙을 쳐다보다 눈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잖아.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간병은 정숙의 몫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밥을 숟갈로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깨를 잡고 화장실을 함께 걸었습니다. 낮에는 말벗이 되었고 밤에는 잠 못 드는 시어머니 곁에서 함께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 4년 동안 정숙의 허리는 점점 굳어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두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언제부터인가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거나 방 밖을 나가려 해서 매번 중간에 끊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재성은 그 사이 뭘 했냐고 물으면 일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지쳐 보여도 힘들겠다는 말을 먼저 꺼낸 적은 더 적었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버텼습니다. 이게 내 할 일이라고, 어머니는 아픈 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뜬 건 봄이었습니다. 마지막 이틀은 말도 못하고 누워만 계셨습니다. 정숙은 손을 꼭 잡고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성은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눈을 한번 뜨고 정숙의 손을 조금 쥐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그 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그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성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현관에 새 차 열쇠가 놓였습니다. 정숙이 물었습니다. 차 바꿨어? 재성이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응, 바꿀 때도 됐잖아. 얼마 뒤에는 골프 가방이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주말마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짐작은 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냉장고가 비던 날이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생활비 좀 더 줘야겠어.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재성이 신문에서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해? 한 30만 원만 더. 재성이 신문을 접으며 정숙을 봤습니다. 그건 좀 힘들어. 정숙은 잠시 재성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요새 차도 새로 바꾸고 골프도 다니잖아. 어머니 유산 받은 거 아니야? 재성이 다시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당신이 왜 알아야 해? 정숙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을 이어봐야 어디까지 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재성이 선을 그으면 정숙이 받아쳤고 받아치면 재성이 더 세게 쳤습니다. 그 싸움이 37년 동안 수백 번도 더 반복됐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창밖에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참 밝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의 가슴 어딘가에 처음 보는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이 결혼을 끝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정숙은 그 감정을 손으로 꽉 쥐어 눌렀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그러나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챕터 2 당신이 우리 어머니 딸이냐?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재성이 외출한 사이 정숙은 안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닦으려고 서랍장을 열었는데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재성의 이름이 적힌 통장. 잔액란에 찍힌 숫자를 정숙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읽었습니다. 12억. 정숙은 종이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4년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기저귀 가는 새벽 2시, 밥숟갈을 들고 시어머니 입을 기다리던 아침,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병원 한 번 못 간 겨울, 그 모든 날들이 이 숫자 앞에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통장 사본을 곧게 접어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성이 돌아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골프화를 현관에 벗어놓으며 밥 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재성을 바라봤습니다. 재성아. 재성이 재킷을 걸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어머니 유산이 얼마야?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성의 손이 옷걸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건 왜 물어? 정숙이 행주를 내려놓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12억이지. 재성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가볍게 움직이다 말았습니다. 봤어? 통장 사본이 서랍에 있더라. 재성이 소파에 앉으며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알았으면 됐네. 더 할 말 있어? 정숙은 재성 앞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있지. 나도 그 돈에서 뭔가 받아야 하지 않아. 재성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정숙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근거로? 4년이야. 4년 동안 내가 어머니 모신 거. 그게 근거 아니야. 재성이 팔짱을 끼며 등을 소파에 기댔습니다. 정수가 그 돈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남긴 거야. 법적으로 내 거라고. 당신이 우리 어머니 딸이야, 며느리야. 정숙은 재성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며느리니까 4년을 기저귀 갈고 밥 떠먹인 거잖아. 그게 며느리 할 일이지 무슨 대가를 바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숙의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 할 일. 정숙이 낫게 되뇌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생겨도 병원도 못 가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저귀 간 게 며느리 할 일이야. 그 4년이 당연한 거야, 당신한테는. 재성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당신만 유별난 거야. 정숙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을 이어봐야 재성은 끄덕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7년이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재성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돌아가 불을 켰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을 줄였습니다. 밥 먹을 때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재성이 김치 어딨어라고 물으면 정숙이 냉장고에서 꺼내 내밀었습니다. 다 먹었어라는 말 없이 재성은 수저를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37년을 살았는데 이게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인가? 밤이 되면 각자 자기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재성이 안방을 쓰고 정숙은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사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재성이 코를 고는 바람에 따로 자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문 하나가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하은이었습니다.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하은아. 엄마, 요즘 어때? 아빠랑은? 정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그래. 그냥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정숙이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어머니 유산이 12억이래.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봤어. 그런데 아빠는 나한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대. 며느리 할 일 했을 뿐이라고. 하은이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말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무슨 말을 해? 아빠가 들어야 말이지. 엄마. 하은이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 엄마 인생도 있잖아. 4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며느리 할 일이라니. 그게 말이 돼.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빠가 계속 그러는 거야. 엄마 자신 좀 챙겨. 하은아, 근데 37년이야.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하은이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 근데 그 37년이 엄마를 붙잡는 사슬이 되면 안 되잖아.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하은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사슬. 그 단어가 마음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재성은 그 뒤로도 유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한 번 더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재성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끝났잖아. 끝나지 않았어. 나는 아직 할 말이 있어. 재성이 신문을 반쯤 내리며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아, 나도 여러 번 말할 생각 없어. 그 돈은 법대로 처리됐어. 그게 전부야. 법대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4년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재성이 다시 신문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해서 한 거잖아. 정숙은 재성의 손에 들린 신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원해서 한 거. 그 말이 통장 사본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원해서 했겠지. 어머니니까,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것과 당연한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런데 재성에게 그 말은 없었습니다. 유산이 생긴 뒤에도, 장례가 끝난 뒤에도, 4년이 지난 지금도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건너편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저녁이 저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뭔가를 받으려는 게 아니었어. 그냥 한마디만 들으면 됐어. 고생했어. 그 한마디. 그런데 그 한마디가 37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돈보다 더 크게 정숙의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챕터 3 잠긴 문 앞에서 시아버지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부터 불린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아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명태포를 펼치고 포를 올리는 손이 익숙했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8시가 됐을 때 재성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차려입은 옷이 평소 외출복이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정숙이 부엌에서 재성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가려고? 재성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아버님 기일이잖아. 제사 지내야지. 저녁에 올게. 그때 지내면 되잖아. 재성아. 정숙이 부엌 문에 기대어 서며 불렀습니다. 제사상 새벽부터 차렸어. 당신 혼자 나가면 나 혼자 절하라고. 재성이 구두를 신으며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금방 오겠다고. 금방이 몇 시야? 재성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오겠지.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태포, 삼색나물, 동그랑땡, 사과, 배. 새벽부터 3시간 동안 혼자 만든 상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앞치마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묶인 끈이 풀렸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벗어 제사상 옆 의자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속옷 2벌, 겉옷 1벌, 세면도구.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것만 있었습니다. 하은의 집은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정숙이 초인종을 누르자 하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든 엄마를 보자 하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숙이 현관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있어도 되냐? 하은이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들어와.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물을 가져다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한 게 아니야. 정숙이 컵을 2손으로 쥐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님 기일인데 친구 만난다고 나갔어. 제사상은 내가 새벽부터 다 차려놨는데. 하은이 엄마 옆에 앉으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냥 두고 나왔어. 잘했어, 엄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오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재성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숙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엄마 밥을 차려줬고, 저녁에는 나란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사흘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정숙은 짐을 챙겼습니다. 하은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정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가도 돼. 엄마, 그냥 같이 가. 하은아. 정숙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 62살이야. 혼자 집에 못 들어가겠어. 하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파트 앞에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정숙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빨간 불.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도어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목소리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 응? 왜? 재성이 잠깐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집 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정숙은 인터폰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내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옆집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아. 전화기 너머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들어갔어? 비밀번호 바꿨어. 못 들어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의 숨소리가 빠르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거기 있어, 엄마? 응,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안 와도 돼, 하은아. 나갈 때 있어. 엄마.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내가 어떻게 있어. 거기 있어, 엄마.
정숙은 전화를 끊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닫힌 현관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 문 안에 37년이 있었습니다. 살림도, 기억도, 고생도 전부. 그런데 지금 정숙은 그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다시 하은의 집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은은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네모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집 나간 사람. 재성의 그 말이 자꾸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나온 게 집을 나간 건지 아니면 4년을 간병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은 채 살아온 게 집을 나간 건지.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무너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은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법률구조공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상담 예약하고 싶어서요. 수학이 넘어 상담원이 날짜를 물었습니다. 정숙은 가장 빠른 날짜를 골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은 좁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유산은 남편분께서 단독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라 부인께서 나눠받기가 어렵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분할이 됩니다. 공동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의는 오래 걸렸습니다. 재성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숙이 받게 된 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최종 금액을 알려줬을 때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억 5천만 원, 37년, 4년의 간병, 그 모든 것의 값이 그 숫자였습니다. 정숙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끝내야 했습니다. 챕터 4 오피스텔 101호의 첫 아침. 이사 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작은 냄비와 프라이팬,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 37년 살림에서 정숙이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용달차 기사가 짐을 올려주고 떠났습니다. 정숙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둘러봤습니다. 창문 하나, 붙박이장 하나, 작은 주방. 평수로 치면 12평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으니 달리 느껴졌습니다. 이 공간 안에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리 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저귀 갈아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숙 혼자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은이 보온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공국 끓여왔어. 정숙은 딸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은은 이것저것 살피며 창문도 열어보고 수도꼭지도 틀어봤습니다. 채광은 괜찮네. 오후에 해 들어오겠다. 그래. 하은이 작은 식탁을 펼치고 국을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하은이 숟가락을 들다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숙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응, 진짜로. 정숙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나 62살이야. 이제 와서 괜찮냐, 안 괜찮냐가 뭐가 중요해. 그냥 사는 거지. 하은이 고개를 숙이고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정숙은 못 본 척 했습니다. 맛있다. 공국. 하은이 코를 한번 훌쩍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다음엔 갈비찜 해올게. 그거 힘든 거 하지 마라. 엄마가 좋아하잖아.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작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이틀 뒤 정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 식당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사장은 50대 중반의 여자였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해보셨어요? 식당 일은 처음인데 손은 빠릅니다. 사장이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일주일 해보고 결정합시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은 주방 보조였습니다. 재료 손질, 설거지, 반찬 보충, 일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점심 손님이 몰리는 12시부터 1시 사이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엌에서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사장이 저녁 마감 때 정숙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일 빠르시네. 그냥 하던 거라서요. 사장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찬 쪽 맡아보실래요? 잘하실 것 같아서. 정숙은 잠깐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주방 보조에서 찬 담당으로 올라가는데 보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정숙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캔맥주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살면서 혼자 맥주를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성이 마시면 따라 마셨고 재성이 없으면 안 마셨습니다. 정숙은 캔맥주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가 의자를 창문 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캔을 땄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강아지를 끌고 걷는 노부부, 퇴근하는 직장인. 정숙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쌉싸름했습니다. 이상하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이 조용함이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이복순이 말을 걸었습니다. 60살의 복순은 정숙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마감 청소를 하며 복순이 빗자루질을 하다 말고 정숙을 봤습니다. 언니, 혼자 사는 거 처음이에요? 응. 처음엔 무섭죠. 정숙이 행주를 짜며 말했습니다. 무섭다기보다 어색해. 복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어색한 게 나중엔 제일 편한 거예요, 언니.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래.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내 맘대로 불 끄고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언니도 곧 그렇게 돼요. 정숙은 복순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조그맣게 불을 켜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알람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데 이상했습니다. 재성 것을 고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재성이 싫어한다고 안 담던 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두부조림, 된장찌개 재료, 시금치, 그리고 딸기. 재성은 딸기를 싫어했습니다. 20년 동안 정숙도 딸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정숙은 딸기 한 팩을 집어 카트에 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찡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기를 씻어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나씩 집어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은과는 주말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주말 전화에서 하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좀 달라. 뭐가? 밝아졌어. 조금. 정숙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응. 처음으로 엄마 목소리에서 숨통 트이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정숙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하은아. 응. 나 딸기 샀어. 하은이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조용해졌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두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혼한 지 꼭 한 달이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출근 준비를 하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 확인을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그 번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재성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부재중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챕터 5귤 한 봉지의 의미. 그 부재중 전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 사이 재성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그 번호가 눈에 밟혔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랐고 듣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퇴근은 저녁 9시였습니다. 식당 마감을 마치고 골목을 걸어오는데 오피스텔 건물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실루엣이 낯익었습니다. 정숙의 발이 느려졌습니다. 재성이었습니다. 검은 점퍼의 손에는 하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을 발견하자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걸어가 재성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재성이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귤 가져왔어. 하은한테 어디 사는지 들었어. 정숙은 비닐봉지를 받지 않고 재성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가 왜 알려줘? 어머니가 어떻게 사나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 정숙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하은에게는 나중에 따로 할 말이 생겼습니다. 귤은 됐어. 볼 일 없으면 가. 재성이 봉지를 내민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 할 말이요. 정숙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 재성이 봉지를 들고 있지 않은 손으로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재성이 할 말을 찾을 때 하는 버릇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버릇을 37년 동안 봐왔습니다. 들어가서 하면 안 되나? 안 돼. 재성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재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건강검진 받았어. 정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암이래. 이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숙의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턱에 힘을 주고 재성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알았어? 보름 됐어? 혼자 알고 있었어. 응. 정숙은 잠시 골목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혼자는 못 이겨낼 것 같아. 정수가 옆에 있어줘.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머지 유산 다 줄게. 정숙은 재성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재성아. 응. 간병을 또 하라는 거야. 재성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4년 모신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당신까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재성이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손이 내려갔습니다. 귤봉지가 바닥에 닿을 듯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정숙이 엘리베이터에 타며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재성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귤봉지는 복도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방에 들어온 정숙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그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골목 가로등 불빛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장암 2기. 그 말이 방 안을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성과 처음 만나던 25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재성은 웃음이 많았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골목에서 귤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 아래 그늘이 진 채로. 정숙은 그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산을 독차지하고 도어락을 바꾸고 집 나간 사람 들어오지 말라던 사람이 누구인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7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잘라지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받아치고 울고 또 밥 차리던 그 세월이 지금 이 순간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한참 만에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62살의 얼굴이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눈끝에 주름이 잡혔고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거울 안에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아, 어제 아버지 왔었어.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알아. 어제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 그래서 알려줬어. 엄마, 나는 그냥. 됐어. 그건 나중에 하고. 정숙이 짧게 끊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암 얘기 들었어. 하은의 숨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알고 있었어, 엄마. 아빠한테서 들었어.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숙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할 일이지.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들어봐. 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말해봐. 하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돼. 엄마가 불쌍해서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만약 돌아가려면 조건을 먼저 받아야 해. 약속만 믿으면 안 돼. 돈을 먼저 받고 가. 정숙이 말이 없자 하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손해만 봤잖아. 이번 한 번만은 엄마가 먼저야. 정숙은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펼쳐놓지 않은 식탁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딸의 말이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치매 시어머니를 4년 동안 돌봤던 손,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고 밥숟갈을 들던 손, 도어락 앞에서 떨리던 손, 이 손으로 이번엔 뭘 해야 하는지 정숙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챕터 6달의 조언, 엄마의 밤, 새벽 2시였습니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귤 봉지를 들고 가로등 아래 서 있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걸렸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댄 채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왜 흔들리는 건가? 그 사람이 불쌍해서인가? 아니면 37년의 무게 때문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무언가 때문인가? 정숙은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식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숙은 메모지 위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돌아가기 전에 돈을 먼저 받는다. 둘째, 간병하는 동안 생활비는 따로 받는다. 셋째, 이후 재산관계를 문서로 남긴다. 볼펜을 내려놓고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이번만큼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 간병의 끝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기암 환자를 곁에서 돌보다 끝나면 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생각을 하자 손이 단단해졌습니다. 메모지를 반으로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정숙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앞치마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성이었습니다. 정숙은 한 박자 멈췄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재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그냥 가서 미안해. 갑자기 찾아온 것도. 정숙이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됐어. 나 출근해야 해. 정숙아. 재성이 불렀습니다. 정숙은 계단 중간에 멈췄습니다. 나 무서워. 진짜로. 재성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 재성의 목소리는 늘 크고 단단했습니다. 37년 동안 그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정숙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걸으면서 재성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내내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나무를 묻히다가 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복순이 옆에서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언니, 오늘 어디 아파요? 아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정숙이 나무를 다시 집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더라. 무슨 일이요? 정숙이 잠깐 복순을 봤습니다. 헤어진 사람이 아프대. 복순이 손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아파요? 암이래. 복순이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그러게. 정숙이 남을 묻힌 것을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복순이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할 선택을 하세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안 나올 선택?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마감을 마치고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씻지도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갑에서 메모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새벽에 적어놓은 3가지 조건이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한번 읽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재성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정숙아. 재성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메모지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재성아, 나 조건 있어. 들을 거야. 재성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해봐. 돈 먼저야. 5억 원.
내가 입금 확인하면 그날 짐 싸서 갈게.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재성이 고민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화를 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5억이 어딨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지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성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단 두 글자였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짧은 대답을 듣고 오히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승낙할 만큼 재성이 절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낮게 말했습니다. 입금 확인하면 연락할게. 알겠어. 고마워, 정숙아.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메모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재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마워, 정숙아. 37년 동안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손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오늘도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선택인지 정숙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다만 이번엔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생각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이불을 당겨 덮었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결정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정하고 나면 밤이 달라진다는 것을 정숙은 62해를 살며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골목 어디선가 늦은 귀가를 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자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그 조용함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챕터 7 5억 원과 열린 문.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 사흘 동안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재성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숙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숫자를 보는 순간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5억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3번 확인했습니다. 입금자 이름을 봤습니다. 황재성이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5억 원. 그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성이 정말 보낼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하고 나니 마음 어딘가가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아,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입금됐어. 5억.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응. 하은이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엄마 잘했어. 이번엔 절대 손해보지 마. 정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 오늘 내가 퇴근하고 갈게. 안 와도 돼. 엄마. 하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가야 해. 엄마 혼자 짐 싸게 두면 내가 어떻게 있어. 정숙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라. 저녁 6시에 하은이 왔습니다. 문을 열자 하은이 들어오더니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걸어와 꼭 안았습니다. 정숙은 딸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딸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은아, 왜 울어? 안 울어. 목소리 떨리잖아. 하은이 정숙에게서 떨어지며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엄마 짐 싸줄게. 두 사람은 말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옷을 개고 이불을 묶고 부엌 살림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오피스텔에 들어올 때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2달 사이에 정숙이 혼자 사면서 새로 산 것들도 있었습니다. 딸기를 담던 작은 접시, 창가에 앉아 쓰던 머그컵, 혼자 보던 라디오. 정숙은 그것들을 박스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은 두고 가지 않겠다고. 이번엔 내 것을 챙겨가겠다고. 하은이 박스 테이프를 붙이다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 다시 나와. 알지?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아빠가 어떻게 해도 엄마가 먼저야. 이번엔 엄마 자신 챙기면서 해. 정숙이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리했던 아이였습니다. 부모 싸움을 보고 자라면서도 비뚤어지지 않고 저렇게 단단해졌습니다. 하은아. 응. 고마워. 엄마 편 들어줘서.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 드는 게 아니야. 엄마가 옳으니까 그런 거야.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찡해지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오피스텔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빈 방이었습니다. 이사 오던 날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여기서 혼자 딸기를 먹고 창가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새벽에 메모지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자기 돈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숙에게는 62해 중 가장 자기 자신으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다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재성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정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저번에는 이 앞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도어락 앞에서 혼자 복도에 등을 기댔습니다. 정숙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초록 불이 켜졌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재성이 번호를 돌려놓았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안을 둘러봤습니다. 2달 사이에 집이 많이 어수선해져 있었습니다. 재성 혼자 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 신문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재성이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을 보자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귤 봉지를 들고 서 있던 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왔어. 재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2글자 안에 뭔가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들고 온 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정숙이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죽이라도 끓여줄게. 쌀 있어. 정숙아. 재성이 불렀습니다. 정숙이 부엌 입구에서 돌아봤습니다. 재성이 정숙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숙은 재성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쌀이 있었습니다. 냄비를 꺼내 물을 올렸습니다. 정숙은 냄비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거래인가? 5억 원을 받고 곁에 있어주는 거래인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정숙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래였다면 이렇게 부엌에 들어와 냄비를 올리는 손이 자연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37년이었습니다. 싸우고 받아치고 울고 또 밥 차리던 그 37년이 결국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숙이 원해서 정숙의 조건으로 정숙의 발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전부 달랐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쌀을 씻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거실에서 재성이 조용히 앉아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주걱을 들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죽이 익어가는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챕터 8 이번엔 내 조건으로. 재성이 항암 치료를 시작한 것은 정숙이 돌아온 지 열흘 뒤였습니다. 첫 치료날 아침 재성은 일찍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인데 마치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는 사람처럼 단정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에 보온병을 넣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담았습니다. 병원 가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성이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정숙아, 나 많이 힘들면 어떡해? 정숙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지. 어떡해? 재성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37년 동안 재성의 웃음은 크고 시끄러웠는데 지금 이 웃음은 작고 낯설었습니다. 치료실 앞에서 재성이 들어가기 전에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온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보호자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며느리도 있었고 중년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온 것이고 나는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라고. 그 차이가 정숙에게는 컸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온 재성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숙이 보온병을 열어 내밀었습니다. 마셔. 재성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정숙이 재성의 옆에서 말했습니다. 재성이 눈을 뜨며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아, 나 진짜 미안해. 정숙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 들어봐. 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말했습니다. 4년 동안 어머니 모신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리고 유산도. 당신한테 너무했어. 정숙은 재성의 말을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말. 그 말을 이렇게 병원 대기실에서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정숙은 잠시 재성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일어나. 재성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재성이 그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재성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를 내는 일이 줄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맛있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왔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말들이 37년 동안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이 설거지를 하는데 재성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행주를 들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옆을 힐끗 봤습니다. 뭐해? 재성이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보면 몰라. 닦는 거지.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이제 해야지.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닿을 만큼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처음으로 병문안을 온 것은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성은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치료 부작용으로 며칠째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재성이 눈을 떴습니다. 하은아, 아빠. 하은이 재성 옆에 앉았습니다. 야윈 아버지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잡았습니다. 재성이 딸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응, 미안해.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 엄마한테 미안해야지. 재성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정숙이 방문 밖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쟁반 위에 찻잔 2개를 올리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와 딸이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전 이 집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다 준비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성과 하은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보자 정숙은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식기 전에 마셔. 셋이 좁은 방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의 온도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재성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2사람은 나란히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성은 다리를 떨었습니다. 정숙은 그 다리를 손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재성이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암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치료 경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재성이 의사 앞에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숙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서? 재성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정숙이 재성의 얼굴을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재성이 우는 것을 정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 임종 때도 재성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재성이 주차장 쪽으로 걸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살아야겠다. 정숙이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재성이 걸으면서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햇살이 환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작은 노트였습니다. 오피스텔에 살 때 사두고 몇 번 쓰다 만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볼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돌아간 게 아니다. 37년이 아까워서 돌아간 것도 아니다. 내가 선택한 거다. 내 조건으로 내 발로 들어간 거다. 이번엔 손해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번엔 나를 잃지 않을 거다. 볼펜을 내려놓고 정숙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안방에서 재성이 자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코 고는 소리가 신경 쓰였겠지만 지금은 그냥 들렸습니다. 누군가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숙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재성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창가에 의자를 당겼습니다. 오피스텔에서 가져온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를 창문 쪽으로 돌려 앉았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골목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쌀쌀했지만 빛은 따뜻했습니다.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골목을 뛰어가고 강아지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37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침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을 하던 4년 동안은 더욱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아침을 챙기느라 정숙의 아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정숙의 아침이었습니다. 재성이 자는 집안에 있었지만 이 창가 의자만큼은 정숙만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정숙이 오래 꿈꿔온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 그것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다 마셨습니다. 창밖 봄볕이 발등 위로 내려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온기를 잠시 느꼈습니다. 62살. 이제부터가 정숙의 시간이었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가 암 선고를 받고 손을 내밀었을 때 오정숙 씨는 그 손을 잡되 이번만큼은 자신의 조건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사람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정숙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차가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지키면서 돕겠다라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아오면서 당신은 몇 번이나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를 기다리면서 꾹 참으셨나요? 그 말을 끝내 듣지 못하고 혼자 삼킨 날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먼저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새 출발입니다. 인생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 발로, 당신의 속도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길을 인생 여행이 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인생 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